다음 이제 이준석 후보 공약도 좀 살펴보죠. 이준석 후보가 이번 그 대선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약간 튀는 뭐 이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약도 보면 제1 공약이 어쨌든 그 대통령의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그 중에 하나로 여가부 폐지를 이제 들고 나왔어요. 이제 이 여가부 폐지 문제가 굉장히 사실 좀 첨예하게 막 대립하고 뭐 갈등도 있고 이런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국힘의 당 대표 시절부터 이제 주장했던 바고요. 윤석열 정부도 사실 이걸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단 말이죠. 국회 벽을 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이걸 다시 또 들고 나왔단 말이죠. 이 공약 왜 또 내놓은 겁니까?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이준석 후보의 시그니처 공약이라고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치인 이준석의 시그니처 공약인데 이게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부터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낸 공약을 보면요. 여가부를 폐지하고요. 이 여가부의 가족 청소년 정책을 복지부에 주고 양성평등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쪼개자는 거네요. 예, 여가부는 기능을. 없애고. 네. 그러니까 독립적인 부처는 필요 없다 이런 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나 권익 신장을 위한 전담부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이 여성 양성평등 말고도 우리 사회 곳곳에 인권이나 평등을 논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여가부가 필요 없다. 이게 이준석 후보의 주장이고 최근에는 그 취재진에 여가부의 존속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은 여성단체 카르텔밖에 없다. 좀 많이 강경한 발언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여가부 근데 그 폐지론자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죠. 이준석 후보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대남들 소위 뭐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오히려 이제 역차별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한단 말이죠. 여가부 폐지 문제가 있는데 뭐 국 기자가 보신 거는 어떻습니까? 여가부 어떤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까? 일단은 이 여가부가 생긴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그 구 기자가 설명한 대로 여성의 사회 참여라든지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1998년에 대통령 직속 여성 특별위원회로 이제 출발을 해서요. 네. 2001년에 여성부 그리고 2005년에 여성가족부로 이제 명칭이 개편된 이후에 지금까지 수차례 지금 존폐 논쟁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큰 이유가 부처의 명칭은 어쨌든 여성이 중심이 되는데 뭔가 실제로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라는 네.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이 여가부의 그 공식 영어 명칭을 찾아봤어요. 좀 네. 여가부의 공식 명칭을 영어로 하면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입니다. 또 빵 터지셨네요. 이렇게 네. 뽐내시기 위해서 네, 맞아요. 발음을 그렇죠. 뽐내려고 네. 했고요. 네, 좋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해석을 하면 성평등, 양성평등 가족부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식 영어 명칭은 이런데 그 네. 한국어 명칭은 여성가족부라고 네.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가부의 설립 목적이나 주요 업무를 좀 보면은 양성평등 정책의 기획 총괄 및 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청소년 활동과 복지 지원, 가족정책 수립,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과 보호 등으로 되게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여가부의 올해 예산을 보면 1조 7,777억 원 중에 아이돌봄 수당,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등 가족정책 예산이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단순히 사실 여성정책과 여성사업만 있는 건 아닌데 왜 네. 여성가족부로서 이제 여성이 앞에 있어야 되냐라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이름이 부른 약간 논란의 측면도 있는 것 같네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입장,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거 여가부 폐지 해야 된다고 보고 있나요? 어떻게 보고 있죠? 아니요. 일단 이준석 후보만 여가부 폐지를 못 박았고요.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여가부는 어떤 형태로든 계속 유지가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민주당은 아직 명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밝히진 않았는데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네, 반대네요. 예. 다만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칭에서 여성이 좀 빠질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자기 SNS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이름을 바꾸되 조금 더 그 기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네, 김문수 후보 역시 여가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지난 14일 경남 사천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찾은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여가부 관련 입장을 물었는데 여성의 권리는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여가부를 없애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도 아니다. 뭐죠, 그럼?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그렇군요.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뭐 네. 아직 정책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인지 그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정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시민들 생각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찬반 양면이 있는 공약이잖아요. 국 기자 그 혹시 뭐 시민들의 뭐 반응이나 좀 생각 이런 거 좀 들어봤나요? 네, 이 여가부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다시피 이 현재 정부 조직에서는 여가부의 정책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하다, 집중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유사한 정책을 하는데 불필요한 정책을 왜 해야 되냐? 이거 중복 행정이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고요. 네. 또 일부 보수 진영과 남성층에서는 여가부가 여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남성을 역차별한다. 또 성 갈등을 조장한다라는 인식도 강한 것 같습니다. 반면 여성 단체들은 여가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또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의제 설정, 정책 설정마저 어렵게 만들어서 차별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그 유리천장 지수에서 OECD 회원국 29개국 중 28위 거의 꼴찌 수준을 차지했고 또 지난해까지는 12년 연속 꼴찌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또 기록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구조적 차별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여가부 장관이 지난해 2월인가요? 지난해 2월부터 지금 공석 상태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차관이 그 장관들 다른 부처의 장관들과 같이 이제 협의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게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 여가부 문제는 빠르게 좀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좀 확대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확대를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비정상 상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뭐 논란이 되는 공약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관심을 끄는 게 신구 연금을 분리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는 새로운 연금을 하고 이제 뭐 중년 이상이나 하여튼 뭐 어떤 올드한 세대들은 지금 세대들은 이제 옛날에 연금을 받자 뭐 이런 이제 주장인데요. 지난 3월 국회에서 사실은 18년 만에 이제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단 말이죠.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게 뭐 첨예한 논란 끝에 됐는데 보험료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가 내는 돈을 이제 그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은 소득 대체율이죠. 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올리는 이제 그 개혁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늦출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연금 고갈 시기가 늦춰진다 뿐이지 사실 이제 근본적인 해결은 되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이제 연금이 고갈돼서 젊은 세대는 돈을 못 받게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사실 이런 의문이 있는 거고요. 사실 뭐 연금관리공단이나 뭐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후에 해법은 이제 그 후에 정부로 이제 그 후에 국회로 이제 남겨놓은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뭐 이런 이제 새로운 안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 그래서 이제 이거 신구 연금 분리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연금 문제는요. 우리가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꼭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3명 후보가 다 국민연금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일단은 기존 국민연금 제도 이번에 합의된 대로 틀을 유지하면서 이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좀 강화하자. 이런 정책을 내놨고요. 김문수 후보는 재정 안정화, 구조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네. 근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언급한.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내건 이 구연금, 신연금 고약은 그래서 눈에 띄는 겁니다. 가장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좀 급진적으로 낸 정책이기 때문인데, 이 정책의 내용을 좀 보면요. 기존 국민연금을 구연금, 신연금으로 분리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연금부터 하자. 그럼 개혁 시점 이후에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고 구연금과는 이제 재정을 완전히 분리를 하는 형태고요. 신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가 있고 투자 수익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결정되는 확정 기여형, DC형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운용을 해서 받게 됩니다. 대신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기대 수익비의 최대 2, 3 정도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이 100이면 200, 300을 받을 거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거를 1 수준으로 맞추겠다. 그러니까 내가 낸 만큼은 무조건 주겠다. 네. 이 내용이 담겨 있는 정책입니다. 이 같은 잠깐만. 네. 근데 그러면 1 수준으로 맞췄다고 하면 내가 낸 만큼만 받는 거 아닌가요? 더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잘하면요. 내가 투자를 잘하면 더 받을 수 있고 네. 뭐 안전자산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면 뭐 네. 최소한 예금이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일단 내 원금은 보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이 내용을요. 처음 제시된 건 아니고 작년에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에서 이를 바탕으로 공약을 제시한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개혁신당에 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KDI 보고서를 상당히 많이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구연금으로 들어온 돈이 끊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구연금은 적립된 만큼만 이제 있을 텐데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연금을 내신 분들이 다 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구연금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들어오지 않죠, 돈이.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지만 그거를 국가에서 채워줍니다. 국가에서 채워줬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같은 사람들, 만약에 그냥 지금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넣었던 사람들, 뭐 정책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신연금으로 옮겨가더라도 네. 나중에 저희는 똑같은 약속했던 돈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 재정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국기자도 이 문제 좀 살펴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이 국기자 말대로면 결국은 이제 국민 세금으로 하자, 뭐 이렇게 메꿔주자 이런 느낌이네요. 이런 건데 이거 괜찮습니까? 사실 이게 이 구연금의 부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고 세금을 투입을 해서 충당을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세금을 뭐 얼마만큼 몇 년간 얼마만큼 투입을 하고 뭐 그 세금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 세금 투입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연금 수급액을 좀 낮출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시행을 하고 또 과지급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이 부족분을 해결한다는 구상이에요. 근데 이 KDI에 따르면 이 신연금 제도를 만약에 2024년 작년에 시행을 했을 경우에 구연금에 투입을 해야 하는 재정 부족분이 한 609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예. 네. 근데 이게 기존 가입자, 구연금 가입자가 개혁 시점에 모두 신연금으로 이동했을 때를 가정한 최소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추정치예요. 근데 개혁신당에서 내건 거는 기존 가입자는 구연금에 그대로 묶어두고 이제 새로운 가입자부터만 신연금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국고로 메워야 할 재정 부족분이 이 KDI의 그 예측치 609조 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투입을 한다고 세금을 투입해서 이거를 충당한다고는 하지만 투입을 해야 할 세금이 일단 어마어마하고 정말 좋은 방법인데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KDI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최소치다. 진짜 최소. 이걸 엄청 강조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구연금에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 신연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정 기여형, 소위 말하는 DC형 이게 이제 그 퇴직금 제도로 이제 운영이 일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을 이제 가져간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또 하나의 퇴직금 운용 제도가 생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를 굳이 정부가 할 필요가 있냐. 이거 그 연금, 국민연금이 아니고 그냥 뭐 제2의 퇴직금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민간 사실 연금 제도도 있고 민간이 스스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국가가 주도해서 한다. 이게 이런 거에 대한 또 이제 약간 우려나 아니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거죠?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뭐 노후 준비 수단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소득 재분배라든지 사회 연대, 뭐 보장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국가 사회 정책의 어떤 축이다. 이런 차원인데 그래서 어떤 사적 DC형 이런 제도랑은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신연금은 뭔가 국민연금을 개인의 책임과 뭐 어떤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금융 상품으로 좀 전락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본래 목적과는 좀 충돌된다라는 지적이 사실 그래요. 나올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이 국민연금 문제도 어쨌든 목소리를 잘 들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지 간에 미루지 말고 문제를 좀 살펴보고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이 문제는 힘을 합쳐서 미래에 좋은 방향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지금까지 그 새 후보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공약 말고도 좋은 공약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상 다 살펴보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요. 이제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투표를 행사하시는 게 하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고요. 이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후보를 뽑고 또 그 후보들이 우리가 그 어떤 공약을 내고 그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지켜보는 게 또 우리 국민의 책임이자 권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은 기간 그 공약집들이 있으니까요. 살펴보시고요. 현명한 선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